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렸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방공망은 수백 발의 드론과 미사일 앞에서 무력해졌다. 이날 이후 전 세계는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런 공격을 과연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는가? 놀랍게도 모두가 하나의 나라를 지목했다. 대한민국. 처음엔 믿지 않았다. 복제 기술일 거란 회의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자료가 공개될수록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을 멈추게 만드는 방어의 철학이었다. 과연 대한민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마이클 코엔입니다. 30년간 전장의 화약 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군사 전문 기자죠. 걸프전의 스커드 미사일부터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까지 세상의 모든 폭발음을 귀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일 밤과 2025년 6월 13일 밤, 텔아비브에서 들은 소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충격은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30분, 이스라엘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80발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텔아비브 시내 호텔 옥상에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데, 하늘을 올려다보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들이 불꽃을 그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평소라면 90% 이상 요격에 성공했을 텐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어요. 쾅! 호텔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폭발음이 연이어 터져나왔어요. 제가 머물던 호텔 창문이 진동으로 덜덜 떨렸죠. 설마 뚫렸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이언돔이 완전히 뚫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의 철벽이라고 불리던 그 시스템이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몇 발의 미사일이 실제로 통과해서 텔아비브 근교에 떨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8개월 뒤에 왔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한 직후였어요. 이번엔 이란의 보복이 더 강력했습니다. 저녁 9시 10분경, 이란은 15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100기 이상의 드론을 동시에 발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텔아비브 시내 곳곳에서 직접적인 폭발음이 들렸거든요. 제가 있던 호텔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미사일이 직격했어요.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이언돔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말이죠. 단순히 몇 발이 뚫린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포화 상태에 빠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스라엘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젯밤 공격의 규모는 우리 예상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동시에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투입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이언돔의 요격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아직 정확한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건 분명합니다. 대변인은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현장에서 목격했거든요. 최소한 10여 발은 확실히 통과했다는 것을 말이죠. 텔아비브 동부 신축 아파트 단지가 완전히 붕괴된 걸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계자 아리 골드버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간 이스라엘 방공체계 발전을 이끌어온 인물이었어요. 평소 과묵하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인데 그날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리,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시내 한 카페 구석진 테이블에 앉은 골드버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이클,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아이언돔이 완벽하다고 믿었는데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라기보다는 한계였어요. 10월에 180발, 이번에 250발 이상이 동시에 날아왔거든요. 우리 시스템은 기껏해야 50발에서 60발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골드버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이번엔 단순한 포화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드론으로 먼저 우리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그 틈에 탄도미사일을 집중 투입하는 전술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산도 문제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최소 5년은 잡아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 그때 골드버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확 낮췄어요. 사실 우리 연구진이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한국입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니?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사드를 도입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한국요?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시스템을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골드버그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군의 방공훈련 영상이었어요. 이걸 보세요. 엘셈, 천궁, 천호,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공지능이 전체를 통제합니다. 영상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화면에 수백 개의 목표물이 동시에 나타나자마자 각기 다른 고도에서 각기 다른 무기 시스템들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요격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면 어젯밤 같은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골드버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죠?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심지어 미국보다도 앞선 방공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뭔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감지했습니다. 중동의 방공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아시아의 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뭔가요? 예측과 선제 대응입니다. 우리처럼 공격받고 나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공격 패턴을 미리 분석해서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두는 거예요. 골드버그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적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인공지능이 궤도를 예측하고 어떤 무기로 언제 요격할지를 0.1초 만에 결정합니다. 그리고 고고도에서는 엘셈이, 중고도에서는 천궁이, 저고도에서는 천호가 층층이 막아내죠. 그럼 수백 발이 동시에 와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들의 시뮬레이션에서는 500발까지도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정말 그런 시스템을 완성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과장된 홍보에 불과한 건지 말이죠. 혹시 제가 직접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거든요. 특히 최근 몇 년간 독자적인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더욱 신중해졌어요. 골드버그와 헤어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30년간 봐온 방공 시스템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기술이었습니다. 러시아 시스템도 있었지만 아시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호텔방에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방공 체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엘셈, 천궁이, 천호, 그리고 다기능 레이더까지 모든 게 한국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더군요. 가장 놀라운 건 이런 시스템들이 모두 하나의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두뇌를 가진 생명체 같았습니다. 적의 공격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 순서를 결정하며 각 무기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였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방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시대가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모든 걸 실전 경험 없이 순수하게 시뮬레이션과 이론으로만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수십 년간 실제 전쟁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시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설계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아이언돔을 넘어선 차세대 방공체계를 완성한 건가? 만약 그렇다면 왜 세계는 아직 이걸 모르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아이언돔이 2번이나 뚫린 상황에서 대안이 정말 존재하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30년간 전장을 누빈 기자의 본능이 이번만큼은 한국으로 향하라고 강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틀렸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텔아비브의 무너진 건물들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예감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제가 한국의 방공 체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마셜 박사였어요. 미국 전략방산 싱크탱크 SIDS의 대표 분석가로 방위산업계에서는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저는 마셜 박사와 2년 전에 심층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실전 검증도 제대로 안 된 기술들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지만 최근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반박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기술력요? 복제 기술이죠. 미국과 유럽의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만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정한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마셜 박사는 계속해서 한국을 폄하했어요. 특히 방공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미국 제품이고 사드도 미국 시스템이죠.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결국 서구 기술의 변형에 불과해요. 그럼 엘셈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엘셈이요? 기본 설계는 러시아 S400과 미국 사드의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새로운 게 전혀 아니에요. 당시 저도 그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여전히 후발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방위산업은 특히 오랜 경험과 실전 데이터가 중요한 분야니까요. 하지만 아이언돔이 2번이나 뚫린 이후 저는 마셜 박사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궁금했어요. 박사님, 최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셨죠? 혹시 한국의 방공 체계에 대한 견해가 바뀌셨나요? 전화 너머로 그의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코엔 기자,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간단합니다. 실전 경험이 없거든요. 마셜 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아무리 시뮬레이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실제 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실질적인 전쟁을 겪지 않았어요. 그의 논리는 나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의 중요성은 군사 분야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니까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수차례 실전을 거치면서 개선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럼 박사님이 보시기에 한국의 다층 방공망은 어떤 수준인가요? 글쎄요, 나쁘지는 않겠지만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그저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일 뿐이에요. 마셜 박사는 더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인공지능이라면 스스로 학습하고 상황에 맞춰 전술을 변경해야 하는데 한국 시스템은 그냥 미리 프로그래밍된 대로 작동하는 수준이죠. 이건 1990년대 기술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 공개된 훈련 자료들을 보면 자료는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마셜 박사의 편견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만약 이란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재미있는 가정이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도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수백 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면 결국 몇 발은 뚫릴 겁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단정적이었거든요. 마치 한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의견입니다. 워싱턴의 국방 전문가들 중에서 한국을 진짜 위협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마셜 박사는 잠시 멈춘 뒤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펜타곤에서 비공식 회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태 이후 대한 방공 시스템에 대한 논의였는데 한국은 아예 의제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들이 거론됐나요? 당연히 미국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주요 화두였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도 논의됐고요. 저는 점점 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건지 아니면 마셜 박사 같은 기득권층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건지 말이죠.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우수하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셜 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증명해 보시죠. 저는 팩트만 믿는 사람입니다.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떤 종류의 증거를 원하시는 건가요? 실전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수백 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기록이 있다면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마셜 박사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코엔 기자, 당신도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방위산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검증된 기술, 실전 경험, 신뢰성이 전부예요. 한국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셜 박사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리 골드버그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의 마셜 박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셜 박사 같은 기득권층의 인식을 바꾸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의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 행티켓을 예약했어요. 서울에 가기 전에 먼저 미국에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분석해보고 싶었거든요. 마셜 박사의 편견을 깨뜨릴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현지에 가기 전에 먼저 철저히 자료를 분석해보고 싶었거든요. 워싱턴에 있는 국방분석자료실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펜타곤과 연결된 이곳에는 세계 각국의 군사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실 한켠에 자리를 잡고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미 합동훈련 영상부터 시작해서 나토 기술 보고서, 한화 시스템이 제출한 각종 특허 문서까지 생각보다 자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나? 저는 놀랐어요. 한국이 자신들의 방공 기술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는 기술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본 영상은 2023년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장면이었어요. 한국군의 방공 훈련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수십 개의 목표물이 나타나자마자 각기 다른 요격 시스템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체계적이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고고도에서는 엘세미, 중고도에서는 천궁이와 패트리어트가, 그리고 근거리에서는 천호 대공포가 각각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짜인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영상 속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지휘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윤수 중령이라는 이름표를 단 군인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목표물 127개 동시 접근, 고도별 분산 배치 확인. LSM 시스템 우선 대응, 천궁 백업 준비. 우린 한 발도 통과시켜선 안 됩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어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두 번째로 살펴본 건 기술 사양서였습니다. LSM의 경우 사거리가 150km, 요격 고도가 70km에 달했어요. 이는 사드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통합 지휘 시스템. 자료를 읽어보니 한국의 방공체계는 단순히 개별 무기들의 조합이 아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인공지능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위협을 분석하고 최적의 요격 순서를 결정하며 각 무기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했어요. 기술 문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0.1초 만에 5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목표물의 속도, 고도, 궤도를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요격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기존의 방공 시스템들은 대부분 반응형이었거든요. 적의 공격이 감지되면 그때서야 대응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선제적이었습니다. 공격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 본 자료는 한국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기술 문서였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다층 방공망의 핵심은 예측에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적의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어떤 경로로 어떤 무기가 날아올지를 미리 예측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요격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과거의 공격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패턴, 북한의 로켓 발사 데이터, 심지어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사례까지 모든 걸 분석해서 대응 알고리즘을 계속 업데이트했어요. 이건 정말 살아있는 시스템이야. 네 번째로 살펴본 건 실제 훈련 결과였어요. 2024년 상반기에 실시된 모의 훈련에서 한국군은 동시에 날아오는 300발의 탄도미사일을 98.7% 요격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어떤 방공 시스템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반응 속도였습니다. 위협이 감지된 순간부터 첫 번째 요격까지 걸린 시간이 단 7초였어요. 아이언돔이 15초에서 20초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하지? 자료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비밀이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수백 가지 준비해뒀다가 실제 공격이 감지되면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즉시 실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라면 발사 위치와 초기 궤도만 봐도 어떤 패턴으로 날아올지 90% 이상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측에 맞는 대응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분석한 건 한화 시스템의 기술 특허였어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다기능 레이더는 단순히 목표물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목표물의 의도까지 분석할 수 있었어요. 미사일의 크기, 속도, 고도 변화 패턴을 종합해서 그 미사일이 군사시설을 노리는 건지, 민간시설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위험용인지까지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위험도에 따라 요격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결정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야. 여섯 번째로 본 자료는 한국군의 실제 작전 매뉴얼이었어요. 기밀이 해제된 부분만 공개됐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방공작전은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1단계는 위협 감지, 2단계는 의도 분석, 3단계는 대응 계획 수립, 4단계는 요격 실행, 5단계는 결과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인공지능과 인간 지휘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인간 판단 개입 지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일곱 번째로 분석한 건 한국의 방산 수출 데이터였어요. 최근 5년간 한국의 방공 시스템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했을까? 자료를 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성능 대비 가격이 훨씬 경쟁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핵심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는데 한국은 상당 부분을 현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최근 나토에서 발간한 방공기술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다층 방공 시스템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방공 개념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요격 시스템은 기존 서구 방공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토의 공식 평가였습니다. 이건 정말 객관적인 인정이었어요. 하루 종일 자료를 분석하고 나니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마셜 박사가 말한 복제 기술이나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새로운 방공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미사일을 많이 쏘거나 성능 좋은 레이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설계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셜 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오늘 하루 종일 자료를 분석해봤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한국의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인공지능 부분은. 마셜 박사가 제 말을 끊었어요. 코엔 기자, 자료와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방공 기술은 정말로 혁신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료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화시스템의 서아림 박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서아림 박사는 한국의 AI 기반 방공 통합체계 개발 책임자였어요. KAIS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20년간 방공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화상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줬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바쁜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최근 이스라엘 상황 때문에 해외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서아림 박사의 첫인상은 조용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기술자 특유의 차분함과 동시에 뭔가 강한 신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박사님이 개발하신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킬 수단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서아림 박사의 설명은 기술적이면서도 철학적이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기존의 방공 시스템들은 반응형이었어요. 공격이 오면 막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시스템은 예측형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AI가 공격 패턴을 미리 학습한다는 점이에요. 이란의 미사일 발사 패턴, 북한의 로켓 궤도, 심지어 드론의 비행 경로까지 모든 걸 분석합니다. 그럼 적이 공격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는 뜻인가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란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발사 3분 후에 우리 AI는 어느 지역에 떨어질지 90% 이상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어요. 서아림 박사는 화면을 공유해서 실제 시스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반도 전체가 3D 지도로 표시되어 있고 각종 위협들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현재 우리 시스템이 추적하고 있는 모든 비행체들이 표시됩니다. 민항기, 군용기, 심지어 작은 드론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화면 위에는 수백 개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점마다 색깔이 달랐어요. 초록색은 민항기, 파란색은 군용기, 빨간색은 위험 요소였습니다. 만약 이 중에서 위협적인 것이 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AI가 즉시 분석에 들어갑니다. 크기, 속도, 고도, 비행 패턴을 종합해서 위험도를 판단해요. 그리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서아림 박사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여줬어요. 화면에 가상의 적 미사일들이 나타나자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각 미사일의 궤도가 예측되고 요격 포인트가 계산되고 어떤 무기로 언제 요격할지가 결정됐어요. 와, 정말 빠르네요. 몇 초 만에 모든 게 결정되는군요. 우리 목표는 5초 이내 대응이었는데 현재는 3초까지 단축했어요. 그럼 이란이 10월과 6월에 했던 공격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서아림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수백 발이 동시에 와도 우리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추적해서 최적의 순서로 요격할 수 있어요. 그녀는 실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란의 10월 공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였어요. 이란이 180발을 발사했을 때를 가정해서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우리 시스템으로는 97.8% 요격이 가능했어요. 4발 정도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아이언돔은 상당수가 뚫렸는데 아이언돔은 개별 시스템들이 따로 작동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서아림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전략적 사고가 들어가 있었어요. 박사님,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특히 AI 알고리즘 개발이 가장 어려웠어요. 실제 전쟁 데이터가 부족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대부분을 학습시켜야 했거든요. 그럼 실전 경험이 없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서아림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시스템들은 과거 전쟁의 경험에 얽매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쟁이라고 하시면 드론대 공격, 극초음속 미사일, AI 조종 무기들, 이런 것들이 미래 전쟁의 양상이에요. 우리 시스템은 이 모든 걸 대비해서 설계됐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1000대의 드론이 동시에 공격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드론이 오면 기존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AI는 드론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냅니다. 화면에서 드론들이 몰려오자 한국의 방공망이 층층이 대응했어요. 장거리에서는 엘세미, 중거리에서는 천궁이, 근거리에서는 천호가 각각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결국 우리 철학은 간단해요. 서아림 박사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전쟁이 터지지 않게 만드는 방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공격을 막는 게 아니라 공격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철학과 전략이 담긴 종합 예술품 같았습니다. 특히 서아림 박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전쟁이 터지지 않게 만드는 방어,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셜 박사의 주장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것,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서아림 박사와 이야기해보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서아림 박사와의 인터뷰 영상을 편집해서 예비 기사를 작성한 후 저는 이를 몇몇 동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에드워드 마셜 박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셜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코엔 기자, 어젯밤에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롭긴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어요. 마셜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서아림 박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든 게 시뮬레이션과 이론에 기반하고 있네요. 실제 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AI 시스템은 AI요? 그것도 결국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아닌가요? 적도 AI를 쓸 텐데 그럼 AI 대 AI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셜 박사는 더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시스템도 결국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도 미국 것,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도 미국 것이에요. 그래도 통합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독창적이지 않나요? 통합이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 기술들을 연결만 한 것 아닌가요? 진정한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마셜 박사의 편견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에서 마셜 박사의 인터뷰가 방송된 거예요. 제목은 한국 방공망, 과대평가된 것일까? 였습니다. 인터뷰에서 마셜 박사는 더욱 강하게 한국을 비판했어요.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방공 기술을 과도하게 치켜세우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전 검증도 안 된 시스템을 마치 만능인 것처럼 포장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럼 박사님이 보시기에 한국 시스템의 문제점은 뭔가요? 첫째, 실전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시뮬레이션이 완벽해도 실제 전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둘째, 핵심 기술이 모두 외국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기술 지원이 중단되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요. 방송을 보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마셜 박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송 후 여러 매체에서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방공망의 허상, 과장된 한국의 방어력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마셜 박사가 방송에서 한 말들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한국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들과 서아림 박사의 설명이 정말 틀린 걸까요? 아니면 마셜 박사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에 빠졌어요. 3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직감과 마셜 박사 같은 전문가의 의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하지만 그때 제 컴퓨터에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어요.
한국 공군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최근 실시한 모의 훈련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영상을 재생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윤수 중령이 지휘하는 실제 훈련 장면이었는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요격 실험이었거든요. 목표물 500개 동시 접근 확인. 전 시스템 자동 대응 모드 전환. 정윤수 중령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린 한 발도 통과시켜선 안 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서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개의 표적이 동시에 나타나자 한국의 방공망이 층층이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고고도에서는 엘셈이, 중고도에서는 천궁이, 저고도에서는 천호가 완벽한 타이밍으로 요격했습니다. 결과는 요격률 98.4%, 대응시간 9초였어요.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야. 실제 실험이었구나. 영상을 보면서 저는 다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마셜 박사의 비판이 틀렸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마셜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오늘 한국에서 보내온 실험 영상을 봤는데요. 아, 그거요? 저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셜 박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예상과 다른 답을 했습니다. 인상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전쟁에서는 적도 대응하거든요. 전자전, 사이버 공격, 기만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마셜 박사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어요. 예전처럼 단정적이지 않았거든요.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박사님도 한국 시스템의 어느 정도 가능성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과대평가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셜 박사조차 한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한국의 시스템이 완벽한 걸까? 아니면 마셜 박사의 우려도 일리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건 정말 진실인 걸까? 아니면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에 불과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말이죠. 마셜 박사의 반박과 비판을 정면으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셜 박사의 반박을 듣고 나서 저는 더 깊이 있는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이스라엘, 유럽의 방공 시스템과 한국의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우선 제가 직접 경험한 시스템들부터 분석해봤습니다. 아이언돔은 개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로켓이나 포탄이 날아오면 즉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이었죠.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수십 발 규모의 공격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비슷했어요. 강력한 레이더로 적을 탐지하고 정확한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개별 성능은 뛰어났지만 동시에 여러 목표를 상대하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보다는 전체 시스템의 조화를 중시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각각의 악기는 그럭저럭이지만 함께 연주하면 놀라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더 중요한 차이는 철학적인 부분이었어요. 서구의 방공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반응형이었습니다. 적이 공격하면 막는다는 개념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예방형이었어요. 공격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런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저는 서아림 박사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박사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서구 시스템과 한국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서아림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서구의 방공은 기술의 총합이에요. 좋은 레이더, 좋은 미사일, 좋은 컴퓨터를 조합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의지의 총합을 추구했어요. 의지의 총합이라고 하시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분단국가이고 주변국들이 모두 강대국이에요. 우리는 절대 전쟁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서아림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방공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어를 통해 공격을 억제하는 개념을 택했어요. 적이 한국을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적이 1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995발을 막아낸다면 5발로는 전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럼 애초에 공격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방어를 통해 공격 의지 자체를 꺾는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철학이 시스템 설계에도 반영됐나요? 물론이죠. 우리 시스템의 모든 요소가 그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됐어요. 서아림 박사는 한국 시스템의 독특한 특징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첫째, 다층 방어였어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각각 다른 시스템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뚫려도 다음 층에서 막을 수 있었어요. 둘째, 예측 방어였습니다. AI가 적의 공격 패턴을 미리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준비해뒀어요. 셋째, 적응형 방어였어요. 적이 새로운 전술을 쓰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대응 방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 특징이에요. 네 번째요? 지속 가능한 방어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며칠, 몇 주고 계속 작동할 수 있어요. 적이 지구전을 벌여도 끝까지 버틸 수 있게 설계됐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서구의 시스템들은 대부분 단기전을 가정하고 설계됐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장기전까지 고려한 거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며칠간 계속되는 공격도 막을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우리가 보유한 요격 미사일 수량과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서아림 박사는 마지막에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완벽한 방어가 아니에요. 의미 있는 방어입니다. 의미 있는 방어라고 하시면 적이 공격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격할 이유가 사라지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정윤수 중령의 그 유명한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우린 한 발도 통과시켜선 안 됩니다.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모든 미사일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적의 공격 의지 자체를 꺾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셜 박사와 서아림 박사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마셜 박사는 기술적 우월성을 중시했습니다. 더 좋은 무기, 더 강한 성능을 추구했어요. 하지만 서아림 박사는 달랐어요. 기술보다는 전략을, 성능보다는 효과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어요. 이런 철학의 차이가 시스템의 차이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강한 방패라면 한국의 시스템은 똑똑한 방패였어요. 다음 날 저는 마셜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아림 박사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박사님, 한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미로운 관점이긴 하지만 마셜 박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철학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하지만 그들의 훈련 결과를 보면 훈련과 실전은 다릅니다. 그리고 적도 그들의 시스템을 연구할 거예요. 대응책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마셜 박사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철학이 갖는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방공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어요. 전쟁을 막는 방어. 이게 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제가 한국의 방공 철학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포럼에서 에드워드 마셜 박사가 발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제는 차세대 방공 시스템의 전망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포럼에 참석했어요. 마셜 박사가 한국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했거든요. 포럼장에는 세계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의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참석했어요. 한국에서도 몇 명이 와 있었는데 서아림 박사도 보였습니다. 마셜 박사의 발표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예상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술적 우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언돔의 성과, 패트리어트의 신뢰성 등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발표 중반부에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셜 박사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수백 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공 개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마셜 박사가 드디어 현실을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마셜 박사는 잠시 멈추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최근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흥미로운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셜 박사가 아시아 국가를 언급한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한국의 다층 방공 시스템은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셜 박사가 한국을 언급한 거였습니다. 특히 AI 기반의 통합 지휘 시스템은 주목할 만합니다. 수백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마셜 박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실전 검증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 자체는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참석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박사님께서는 예전에 한국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입장이 바뀐 건가요? 마셜 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도 전문가로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보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네요.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셜 박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전 평가를 수정한 거였거든요. 특히 시스템 통합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발표 후 휴식 시간에 저는 마셜 박사에게 다가갔어요. 박사님, 정말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마셜 박사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코엔 기자,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지난 몇 주간 한국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실들인가요? 우선 그들의 AI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정교해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정말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시스템이더군요. 마셜 박사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시스템 설계 철학이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개별 무기의 성능에 집중했는데 그들은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에 집중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마셜 박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특히 최근 훈련 결과들을 보면 그들의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예전에 비판했던 부분들은 실전 경험 부족이라는 건 여전히 유효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실전 경험 없이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마셜 박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뭔가 겸손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 미국도 이제 한국의 기술을 주목하고 있어요. 펜타곤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특히 AI 기반 통합 지휘 시스템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 서아림 박사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마셜 박사는 그녀를 보더니 먼저 인사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서아림 박사는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평가를 듣게 되어 영광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따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마셜 박사가 서아림 박사에게 먼저 대화를 요청한 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이 함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셜 박사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AI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학습하나요? 새로운 공격 패턴을 만나면 보통 10분에서 15분 안에 대응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합니다. 놀랍네요. 우리 시스템은 몇 시간씩 걸리는데 그게 우리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예요. 실시간 학습이 가능해서 적응력이 높거든요.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서구의 대표적인 방산 전문가가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박사님, 혹시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시스템을 볼 수 있을까요? 마셜 박사의 제안에 서아림 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시작한 취재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한국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인정과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마셜 박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코엔 기자, 당신이 옳았네요. 한국은 정말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기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고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요.
마셜 박사가 한국을 인정한 순간부터 세계의 방공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두 번의 아이언돔 무력화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공식 요청했어요. 아리 골드버그가 제게 전화를 걸어온 건 그 직후였습니다. 마이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우리 정부가 한국의 방공 기술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AI 통합 지휘 시스템 부분을 말이에요. 정말인가요? 네. 지난주에 우리 연구진이 한국을 방문해서 실제 시스템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더군요. 골드버그는 계속해서 한국 방문 후기를 들려줬어요. 특히 정윤수 중령이 지휘하는 통제소를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백 개의 목표물이 동시에 화면에 나타났는데 시스템이 즉시 대응 계획을 세우더군요.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본 거군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아이언돔의 한계를 정확히 분석해뒀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시스템이 포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까지 제시해줬어요. 두 번째로 움직인 건 미국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차세대 방공 시스템 연구라는 이름으로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마셜 박사가 그 프로젝트의 미국 측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저는 마셜 박사에게 연락해서 소감을 물어봤어요. 박사님, 한국과 공동 연구를 하게 되셨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큽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 우선 시스템 통합 기술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개별 무기들을 따로따로 운용했는데 한국은 모든 걸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어요. 이게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였더군요. 마셜 박사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AI의 활용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AI를 보조도구로 생각했는데 한국은 AI를 중심으로 전체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그럼 앞으로 미국 시스템도 한국 방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에서 한국식 통합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들었어요. 세 번째 변화는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토에서 한국형 방공망 연구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한 거예요. 프랑스, 독일, 영국이 공동으로 한국의 기술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중동의 변화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한국의 엘셈과 천공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취재하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도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였거든요. 더 중요한 건 기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철학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아림 박사의 전쟁을 막는 방어라는 개념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녀는 세계적인 방산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박사님, 1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어떤 인식 변화요? 예전에는 방어가 공격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똑똑한 방어가 무모한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서아림 박사는 한국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어요. 2028년까지 엘셈2를 완성할 예정이에요. 사거리 200km, 요격고도 150km까지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더 강력해지는 건가요? 강력하다기보다는 더 똑똑해지는 거죠. AI가 더 발전해서 적의 의도까지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의도까지 예측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적이 실제 공격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위협을 보여주려는 건지까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단순히 막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저는 서아림 박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의 방공 기술이 세계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뭔가요? 서아림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방어가 단순히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전략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기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증명했어요. 철학과 전략,
그리고 기술이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21세기 방공의 새로운 표준은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다음엔 뭘 만들어낼까? 라고 궁금해했어요. 정윤수 중령의 그 말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우린 한 발도 통과시켜선 안 됩니다. 이제 그 말은 한국만의 구호가 아니라 전 세계 방공의 새로운 기준이 됐어요. 아이언돔이 무너진 그날부터 시작된 제 취재는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답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어요. 아이언돔이 무너진 날,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지만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그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언할 수 있어요. 진짜 아이언돔은 한국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뛰어난 기술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전쟁을 막고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였어요. 한국의 방공망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평화를 향한 의지의 총합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방어 패러다임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숨겨진 한국의 저력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